안녕하세요. 실화사연 재미있게 듣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스트레스가 사람에게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나이 4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떨어지는 체력 때문에 사는 게 후달리는데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까지 당하고 나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밥맛도 없어서 살도 쭉쭉 빠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이런 사람과 연이 닿았던 건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속풀이하러 왔습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바로 위에 3살 많은 형이 있고 저 이렇게 형제이고요. 아버지는 사료회사에서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평생을 사셨어요. 아버지는 성실한 가장이셨고 어머니도 늘 집안에서 저희 형제와 아버지를 위해 먹거리에 신경 쓰시고 챙겨주시는 분이셨어요.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저희 앞에서 부부싸움 한번 안 하실 정도로 점잖은 분들이셨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부모님들의 관심 아래 화목하게 자랐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아버지 몸에 암덩어리가 발견됐어요. 폐암이셨는데 당시에는 흔한 암이 아니었어요. 담배를 태우시긴 했지만 그걸로 암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다행히 악성이 아니라 항암 치료 후 아버지는 요양을 위해 시골에 내려가 사시게 됐어요. 악성이 아니었지만 암덩어리를 떼어내야 했기에 아버지 가슴에 갈비뼈를 하나 도려내고 폐의 일부분도 절제를 하게 됐어요. 때문에 늘 숨이 차신 아버지는 운동 같은 건 꿈에도 꾸지 못한 채 일도 그만두시게 됐어요. 건강하실 때는 운동을 즐겨 하시던 분이 그 좋아하는 축구를 평생 할 수 없게 되셨으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게다가 시골로 내려가 별다른 일 없이 한적하게 지내게 됐으니 우울증이 안 생길 수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시골집 근처에 작은 텃밭을 일구는 것도 모두 엄마 몫이었고 집안일도 모두 어머니가 하셔야 하는 일이었어요. 나이 들어 이사를 하셔서 동네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생활 환경이 너무 바뀌어서 엄마가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우선이기에 엄마는 참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신 일은 저와 형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당시 형은 군대에 가 있었고 저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상태라 돈도 많이 들었고요. 입학금은 어찌어찌해서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지만 그 뒤 등록금은 차마 손 벌릴 수가 없어서 주중에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어요. 형은 아버지가 수술을 받는 중에도 군대에 있어야 했기에 곁에 있어드리지 못한 걸 엄청 죄송스럽게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집안의 장남으로 그게 못내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장난 노릇한다고 주말마다 꼬박꼬박 본가에 가고 있어요.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인지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다른 동기들처럼 마냥 신나지만 않았어요. 소개팅에 MT에 새내기라면 즐길 게 많았지만 당시 저에게 그런 것들은 사치로 느껴졌어요. 조금이라도 학점을 잘 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게 저에게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군대를 제대한 형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버지 편찮으시니 우리 앞날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해. 아버지께 기댈 생각 같은 건 애초에 버려. 나도 알아. 학점 관리는 하고 있지? 알아서 할게. 그래.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학교 졸업하는 것만 걱정해. 장남인 형도 어깨가 무거웠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저희들 학교 보내고 장가 보낸다고 따로 돈 준비해 두셨다고는 했지만 아버지가 일을 못하시는 상황에 그 돈들은 두 분의 노후 자금으로 쓰여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 대학 등록금도 결혼자금도 제가 다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혹시나 중간에 아버지가 수술이라도 하시게 되면 목돈이 필요할 거고요.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혼자 모든 걸 다 준비할 생각에 마음이 참 바빴어요. 대학 등록금도 일부는 학자금 대출을 했기에 돈을 벌기도 전에 빚부터 있었어요.
그러니 마음 편하게 대학 생활을 즐길 수가 없었어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이 됐어요. 마음 같아선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운이 안 따라줘서 면접에서 죄다 떨어지고 한 배에 합격한 곳에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취업이 안 돼서 계속 놀고 먹는 친구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른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어요. 직장에 들어오고 나니 그제서 이성에게 조금씩 관심이 갔습니다. 대학 때부터 커플인 친구는 취직을 하자마자 바로 결혼도 했어요. 친구 중에 연애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에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이 종종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도 답답했지만 어쩌겠어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둘 수도 없고 저한테 문제가 있나 싶었지만 대체 뭘 바꿔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도 잘 안 됐냐? 너는 소개팅하는 것보다 족족광이냐? 나도 몰라. 여자들이 싫다고 하는데 어쩌겠어. 좀 잘해봐. 매너 있게 말하고 여자들한테 매력 어필도 좀 해보란 말이야. 야, 그게 마음대로 되면 지금까지 혼자 있겠냐? 소개팅을 추천하는 친구도 소개팅하는 저도 답이 없어서 참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하게 된 소개팅에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친구의 여자친구가 아는 지인이라고 소개해준 그 여자는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교사라는 말을 듣고 나랑 과연 어울릴까 고민이 됐지만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어요. 무엇보다 취미가 맞았죠.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어디로 출사 나가세요? 따로 동호회 활동을 안 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다녀요. 그냥 맘 내키면 움직이죠. 그러시구나. 저는 몇 달 전부터 출사 나가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자연광이 사진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시간 되시면 찍은 사진들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둘 다 사진을 너무 좋아했고 만나기 전부터 취미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대화가 정말 잘 통했어요. 그 여자보다는 제가 사진 쪽으로 아는 게 더 많아서 알려주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사진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편찮으신 다음엔 잘 찍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취업을 하면서 다시 손에 들어왔는데 워낙 좋아하던 거라 그런지 사진에 더 애정이 생긴 상태였어요. 저희는 사진을 핑계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서서히 서로에게 빠져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연애 2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정말 사랑해서 평생 함께 있고 싶어서 프로포즈를 했지만 2년간 연애를 하면서도 그 여자에게 대해 깊이는 알지 못했던지 결혼하고 나서야 그 여자의 성향을 제대로 알 수가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자주 싸웠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 초에는 맞춰가고 산다며 제법 고생을 했어요. 보통은 신혼에 깨소금이 쏟아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으니 분위기가 어땠는지 예상이 되시죠? 이해가 도통되지 않아도 여자 붙들고 싸우는 것도 우습고 해서 제가 져주며 비를 맞춰줬어요. 제 딴에는 싸우기 싫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제 실수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질을 저희 본가에 가서도 그래도 하는 겁니다. 워낙 시댁에 가는 걸 불편해해서 본인 뵈러 자주 가지도 못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였고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은 당연히 가는 거잖아요. 본가에 갈 때마다 그게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보는 게 그렇게 싫어? 당신도 우리 집에 있으면 불편해하잖아. 그래, 나도 불편해. 하지만 장인 장모님 앞에서 티나게 굴지는 않아. 그럼 어쩌란 말이야, 오래 있기 싫은데. 시댁에 가는 걸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여자. 그럴 거면 혼자 살지 왜 저랑 결혼을 한 걸까요? 본가에 가기로 하면 벌써 하루 전부터 있는 신경질, 없는 신경질 다 부리고 이왕 갔으면 며느리로서 부모님께 좀 잘해드리고 있다 오면 되는데 집에 언제 가냐고 저를 달달 볶고
진짜 괴롭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 번은 저희 엄마한테 너무 버릇없이 말을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운하다며 아버지도 계신데 저에게 큰 소리로 따지는 겁니다. 결국 그날 혼자 먼저 집에 가버렸어요. 그 꼴을 보고 있는 시부모인 두 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엄마,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부부 인연을 맺는 게 쉬운 건지 아니? 올라가서 잘 타일러봐. 원래 부부라는 건 맞춰 살아가는 거야.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렇다고 화내지도 말고 달러봐. 죄송해요, 아버지. 부모님은 서운한 마음이 크실 텐데도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집에 가서 잘 달래주라면서 저희 부부관계를 더 신경 쓰셨어요. 힘들면 안 와도 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진짜 자식으로서 너무 죄송했어요. 형을 볼 면목도 없었고요.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고 나오면서 집에 가서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인연이면 서로가 더 힘들기 전에 싹을 끊어내는 게 맞다 싶었거든요. 아무리 결혼을 한 사이라도 안 맞는데 억지로 붙어 살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갔더니 그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얘기 좀 하자고 앉았는데 저에게 뭔가 불쑥 내미는 겁니다. 뭔가 싶어 자세히 봤더니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나 임신했어. 뭐, 뭘 했다고? 보면 몰라? 나 임신했다고. 임신했다는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고 헤어지겠다는 결심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는 저의 생각은 송두리째 사라졌어요. 제 인생의 자식은 처음이잖아요. 그동안 결혼하고 그 여자의 서운하고 화가 났던 기억들이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모두 사라지고 저에게는 태어날 아이 생각만 가득하게 됐어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저에게 남다른 부정이 있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의 모든 신경은 아이에게 집중이 됐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하고 나서 저희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여자가 성질이 바뀐 것도 있지만 저 또한 모든 걸 그러려니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임신한 몸이라 제가 맞춰준 것도 있었고요. 저희의 임신 소식을 들은 엄마는 저희가 부부가 될 인연이 한가 보다 하시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더 잘해주라며 신신당부하셨고요. 뱃속의 아이가 커가는 걸 볼 때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엄마 아빠 마음고생 한번 안 시키고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아이를 처음 제품에 안았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날 정도로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첫째를 낳고 3년 뒤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는 딸이었는데 저를 쏙 빼닮아 태어났어요. 첫째는 엄마를 닮았거든요. 아이들이 신기하게 부모를 하나씩 닮아 태어났죠.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정신없이 살아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엄마는 교사 일을 그만두지 않고 육아휴직을 했거든요. 복직하고 난 다음부터는 가까이 있는 처가에 맡기거나 장모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셨어요. 빈손으로 부탁드릴 순 없어서 한 달에 수고비와 용돈을 보태 100만 원씩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둘이 벌어도 그닥 여유 있는 생활은 아니었죠. 통장의 잔고가 빡빡했지만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여기며 살았어요. 아둥바둥 살며 버티다 보니 시간이 흘렀고 첫째는 중학생이 둘째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어요. 그렇게 손이 가던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저희 부부에게도 여유가 생겼고 장모님도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셔도 되는 시기가 왔어요. 우리 부부도 나이가 들고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어가자 서로가 맞춰져서 싸울 일도 그닥 없고 또 설레는 일도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카메라를 다시 들었어요. 애들 엄마와 함께 다시 취미생활을 시작했어요.
둘이 출사를 다니며 자연스레 연애할 때가 생각나더군요. 그러면서 서로 애틋한 감정도 생기고 여유도 생겼어요. 이런 게 부부가 나이 들어가는 거구나 느끼며 사이가 괜찮았는데 회사에서 제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뭐? 어디로 간다고? 너무 멀잖아. 회사에서 가려면 가야지 못 주겠어. 아니, 당신 회사 너무한다. 그렇게 멀리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 나이도 있는데. 부하 직원들 가면 안 돼? 아내도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이동이 잦았지만 그래도 출퇴근이 가능한 정도의 거리로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발령받은 곳은 차로 2시간은 넘게 가야 하는 거리라 출퇴근이 어려웠죠. 회사 내에서도 입지가 약해져 있던 터라 안 가겠다고 버리칠 수도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 수 없이 방을 구해서 지내기로 했어요. 당신 혼자 지내도 괜찮겠어? 별 수 없지 뭐. 애들 학교 다니는데 전부 다 움직일 수도 없고. 몇 년 버티면 집 가까이 보내주겠지. 아휴, 이게 뭔 일인지. 가족들 다 이곳에 있는데 혼자 지내야 하는 게 좀 서글펐지만 별 수 있나요? 먹고 살려면 제가 회사에 맞추며 살아야 되는 것을요. 회사 근처 작은 원룸을 하나 구해서 이사를 하고 주말 부부를 하게 됐어요. 이사를 하고 나니 이런저런 걱정이 얼마나 되던지. 이사한 첫날 밤에 자려고 누워도 낯설어서 그런지 잠도 잘 안 오고 별의별 걱정이 다 됐어요. 집에 문은 잘 잠그고 다니는지, 야식 시켜 먹는다고 아무나한테 벌컥벌컥 현관문 열어주는 건 아닌지, 애들이 내가 없다고 어긋나는 건 아닌지, 살면서 한 번도 생기지 않았던 나쁜 일들이 다 머릿속에 떠올라 아주 애를 먹었어요. 이튿날 일어나자마자 집에 전화를 걸어보니 아내와 아이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오히려 너무 편한 목소리가 그게 얼마나 서운하던지. 타지에 홀로 와 있는 제가 오히려 걱정스러울 정도였어요. 걱정으로 시작된 주말 부부는 나름 좋은 것도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갔더니 제가 온다고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애들도 자기 볼일 본다고 다 같이 얼굴 보기 힘들 텐데 둘 다 집에서 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타지 생활하는 제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아내도 웬일로 저에게 다정하게 굴고 챙겨주는 게 은근히 좋았어요. 주말 부부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부부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게 또 오래 가지는 않더군요. 1년, 2년 주말 부부를 하면서 그 애틋한 것들이 사라지고 무심함만 남게 됐어요. 어디야? 왜 집에 안 와? 애들도 안 들어오고. 당신 도착했어? 나 오늘 회식인데 말을 안 했네. 애들도 친구들이랑 놀다가 들어온대요? 그래? 많이 늦어?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배고프면 시켜 먹어요. 알았어. 회식이라고 하니 뭐라 하겠어요. 저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니 이해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서운하긴 했어요. 예전에는 주말에 같이 시간도 보내고 출사도 나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주말마다 약속이 있다면서 혼자 나가더라고요. 화장도 진해지고 옷도 치마를 주로 입고 가만 생각해보니 못 보던 옷들도 보이고 원래 꾸미는 건 신경 안 쓰던 사람인데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죠. 안 꾸미고 추리하게 있는 것보다는 보기 좋아서 별 얘기를 안 했는데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를 두고 딴짓을 한다는 의심을 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심경에 변화가 생겼나? 우리 나이에 갱년기 때문에 고생한다는데 그건가? 몸에 좋은 거라도 먹여야 하나? 그런 걱정들을 했는데 저의 예상은 모두 비껴나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여자의 외도를 알게 된 건 정말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날도 금요일 일을 마치고 집에 왔고 그날도 모임이 있어서 혼자 밥 먹으라는 말에 오랜만에 처가에 갔어요. 장인이 좋아하시는 소고기를 사서 술도 한잔 드리고 오랜만에 담소도 나누고 집으로 오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아내를 봤어요.
웬 남자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걸 바로 발견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처음에는 제가 잘못 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애들 엄마인 거예요. 수유도 한 잔 들어간 상태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바로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더니 저를 보고는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이 새끼 누구야? 누구냐고! 그 여자는 잡고 있던 손을 급하게 뿌리쳤는데 나이가 상당히 어려 보였어요. 얼핏 봐도 10살은 어려 보이는 남자. 저는 그 자식의 멱살을 바로 움켜쥐었고 그 여자는 저를 말리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아는 후배야. 내가 집에 가서 다 설명할게. 제발 이 손 좀 놔. 후배? 후배인데 왜 손을 잡고 걸어다녀? 네가 제정신이야? 집 앞에서 겁도 없이 이러고 다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저는 그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키만 컸지 비쩍 마른 그 자식이 바닥에 철부덕 넘어지더군요. 그 여자는 비명을 지르고 그 자식은 엉덩이를 훌훌 털고 일어나더니 저더러 한 대 쳤으면 됐죠? 저 이제 갈게요. 하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달려가 붙잡으려는 걸 그 여자가 말려서 겨우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해명을 요구했죠.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백방불륜이었어요. 친한 사이인데 왜 손잡고 다니냐고 유부녀가.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나 없는 동안에 이러고 다녔냐? 보니까 나이도 한참이나 어리던데. 애들 가르치는 선생이란 여자가 새파랗게 젊은 놈이라 바람이나? 제발 애들 듣겠어. 목소리 좀 낮춰. 부끄럽긴 한가 봐. 그날 그 여자는 바닥에 꿇어앉아 저에게 싹싹 빌었어요. 얼굴은 눈물 때문에 화장이 다 번져선 흐르는 콧물도 제대로 닦지 못하고 울고 있는데 골이 참 가관이 아니더군요. 바람 피웠다는 걸 확신했을 때 진짜 헤어지고 싶었어요. 이런 여자 내가 왜 참고 살아야 되나? 한 번이 무섭지 또 바람 피우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차마 애들이 눈에 밟혀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도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모질게 굴지를 못해서 기회를 주기로 했죠. 그 일이 있고 한동안 주말에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이혼을 안 한다고는 했지만 그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죠. 그 여자를 보고 있으면 자꾸만 어린 놈이랑 시시덕거리는 게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생각하면서 마음을 달래려고 애를 썼어요. 잡생각이 자꾸 들어서 운동도 시작하고 술도 마셔보고요. 하지만 뭘 해도 제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정말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 여자가 바람을 피운 건 우리 둘만 알고 있는 채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다시 발령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고 가족과 함께 살게 됐어요.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모였지만 예전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저와 그 여자 사이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죠.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조심했어요. 애들도 눈치가 있어서 우리가 어색한 걸 알았기에 서로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원망을 쏟아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고자 친한 친구에게 속을 털어놓게 됐어요. 뭐? 재수씨가 뭘 했다고? 진짜야? 그래, 내가 없는 일을 말하겠냐? 와, 너 성인군자 아니냐? 어린 놈이랑 바람난 와이프를 한 입을 덮고 어떻게 사냐? 내가 살고 싶어서 사냐? 애들 때문에 그러지? 야,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과감하다. 사람 겉모습 보고 모르는 거야. 나도 인생 공부 톡톡히 했다. 친구에게 맥주 한잔 하면서 털어놨더니 좀 살 것 같았어요. 워낙 친한 친구라서 저 대신 그 여자 욕을 금신해주는데 대리만족 느껴지더라고요. 원래는 자기 와이프 욕하는 친구를 싫어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구를 들으면서 속 시원했다니 제 결혼 생활이 정상이 아닌 거죠.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버티자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대학이 중요한 일이니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그 여자도 저에게 들킨 이유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니 그때까지는 이렇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달라고 했던 여자가 또 허튼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 일은 제가 다시 발령으로 주말 부부를 하게 됐을 때 벌어졌어요. 집으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지방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이번 발령은 정말 찜찜했어요. 한 번 일이 있었기에 더욱 집을 비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고요. 발령을 재고해달라고 했더니 그만두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가야 했어요. 당신 출퇴근 되겠어? 왕복 4시간 거리를 매일 다니면 힘들 텐데. 할 수 있어. 괜찮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거기에 방을 구하지. 내가 왜 이런지 몰라서 그래? 남의 속도 모르고 하는 그 여자의 소리에 버럭 화를 냈어요. 정말 내가 왜 이런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불안해서 집을 비우지 못하는 제 속내를 그렇게도 몰라주나 싶어 더 짜증도 났고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며 지방으로 출퇴근이 시작됐지만 역시나 체력이 따라주지 못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도로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결국 집에 오는 길에 졸다가 큰 사고가 날 뻔하고는 별 수 없이 방을 구해야 했어요. 몸은 집과 떨어져 있었지만 저의 온 신경은 집에 가 있었어요. 정말 마음 같아선 집안에 CCTV라도 달아놓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까진 할 수가 없어서 설치까지 다 알아보고는 마음을 접었고요. 제가 생각해도 미친놈 같은 그런 집착이 저를 괴롭혔고 하루하루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 제가 불안해 보였는지 그 여자는 하루는 술상을 봐놓고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당신이 내가 못 믿어온 거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이제는 좀 믿어줘. 자꾸 의심하며 사는 거 당신도 힘들잖아.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그날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또다시 눈물을 보이는 여자였어요. 정말 지난 날을 후회하는 것 같았고 흘리는 눈물이 가짜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다시 저와 잘 살아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며 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때 이 여자를 다시 믿어보자 맘먹었던 것 같아요.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저도 행복해지고 싶었기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렇게 회포를 풀고 우리는 관계를 다시 개선하는데 노력해보기로 했죠. 한동안 그 여자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있는 주말에는 꼭 집에 있었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금요일마다 우리 식구는 다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사진을 찍는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해 함께 출사도 나가고 그 여자와 단둘이 여행도 다니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예전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노력을 하니 예전보다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해졌고 그 여자의 말을 믿을 수도 있게 됐어요. 덕분에 제 머릿속에 늘 있던 이혼이란 단어가 사라질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다시 한번 저의 믿음을 배신하고 맙니다. 아주 악독하고 지독한 방법으로 사람을 골탕 먹이더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말 사람을 확 질리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주말 부부를 하면서 관계가 좋아졌을 때 제가 크게 아픈 일이 생겼어요. 그동안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죠. 원인이 뚜렷하게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옅은 몸살이 꾸준히 있었고 기력이 떨어져서 일을 마치고 나면 다른 약속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는 원룸으로 가서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알기라도 하면 치료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서 고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자 매주 집에 가는 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고 별 수 없이 격주로 집에 가게 되었어요. 집에 안 가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의외로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동안 온통 집안일에 신경을 쓰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산책도 하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가까운 산에 등산도 하면서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집을 걱정하는 저에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몸 챙기라는 말을 들으며 설마 또 바람을 피우겠나 이번에 믿어주자 이렇게 저 자신을 달래며 건강을 찾는 일에 신경을 썼어요. 4개월 정도 그렇게 보내고 나니 점점 체력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먹는 것도 신경을 쓰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애쓰고 했더니 몸이 많이 좋아졌죠. 집에 안 가는 주말이었지만 왠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차를 몰아 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점심이라도 맛있는 걸 먹을까 싶어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았어요. 별 수 없이 집으로 가서 라면 하나로 때우고 소파에 있자니 빈집에 혼자 공허하더군요. 애들은 또 밖에 나가 있었고 아내도 외출해서 연락이 되지 않으니 심심했어요. 그래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많이 더럽진 않았지만 구석구석 묵은 때가 있어서 팔을 걷어붙이고 싹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를 하고 나니 해가 어둑어둑 지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나 집에 왔는데. 집에 있어요? 왜 연락도 없이?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래, 재밌게 놀다가 와. 애들도 오늘 늦어? 그런 거 같은데. 일찍 들어가라고 할게요. 좀 이따 봐요. 모임에 사람들이 많은지 시끌벅적한 소음이 들렸어요. 나이 들면서 저는 약속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 여자는 약속이 더 많아진 것 같았죠. 문득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바쁘게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혼자 덩그러니 남은 것 같더군요. 기분이 우울해지려고 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저 청소를 했어요. 평생 맞벌이로 살면서 그 여자도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 청소해 준 게 기분 전환이 되길 바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다른 방들은 다 정리가 끝났고 안방 정리만 남은 상황. 화장대 위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기한 지난 공과금 용지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낯선 집 주소에 도시가스 고지서가 있었어요. 분명 아내 이름이 있었는데 주소가 영 낯선 거죠. 아무리 봐도 그 주소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제 촉이 발동했어요. 분명 이 주소에 사는 사람은 반가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촉이요. 그 길로 옷을 갈아입고 고지서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어요. 가는 동안에 오만 생각이 다 들고 긴장이 돼서 손바닥에 땀이 흥건할 정도가 되었어요. 주소에 적힌 속은 어느 원룸이었고 3층이었어요. 마침 1층 현관문이 열려 있어 조심스레 계단에 올랐어요. 한층 한층 오를 때마다 미치겠더군요. 대체 이곳은 누가 사는 곳인지 왜 고지서에 아내 이름이 있는 건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3층에 올랐을 때 바로 앞에 문을 놔두고 차마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 있는데 바로 옆집 문이 열리며 아줌마가 한 명 나왔습니다. 뭐야, 이번엔 다른 남자네? 네? 이 여자 황양영 맞구만. 또 남자가 바뀌어서 호구한 날. 밤에 그렇게 시끄럽게 굴고 내가 진짜 남사스러워서. 여기 사는 여자 아세요? 몰라. 밤에 또 시끄럽게 하기만 해봐. 내가 고성방가로 경찰서에 확 신고해버릴 거야. 그 아줌마는 저에게 왕창 쏟아내고는 가버렸어요. 갑자기 버럭 화를 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조용히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더군요. 머뭇거리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러댔어요.
띵동 띵동. 몇 번이나 눌러도 아내는 반응이 없었고 저는 열쇠 따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곧 사람이 도착해 문을 닫고 저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3룸으로 되어 있어서 제법 내부가 넓었어요. 어두워서 집안이 자세히 안 보였는데 겨우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더니 제 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곳은 흡사 신혼부부의 집처럼 되어 있었고 여자와 남자가 서로 껴안으며 찍은 사진 속에는 제 아내인 그 여자가 있더군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곁에서 남자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발 이것만 아니기를.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 아니기를 바랬지만 결국에 아내는 그 여자는 저를 또 배신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진 속 남자가 구면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에게 들켰던 그 상간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뻣뻣하게 굴던 그 상간남이 제 아내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저에게 바람 피운 걸 들켰을 때 분명히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심지어 이 원룸도 아내가 구해줬을지 모른다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어요.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다 부셔버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죠. 숨이 가빠졌지만 겨우 진정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신혼부부 같은 침실과 칫솔이 2개 꽂혀있는 욕실과 둘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액자 속 사진까지 모조리 다 찍었습니다. 그 후 급히 차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겨우 운전을 해 집에 돌아온 저는 그 여자의 아는 체를 해야 할지 모른 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밝게 웃으며 저를 반기는 그 여자 얼굴이 가증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섣불리 아는 체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죠.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이 여자를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날 밤 모임에서 술을 한잔한 아내는 깊이 잠이 들었고 저는 몰래 아내의 핸드폰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위치 앱을 깔았죠.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주말 부부를 하고 있으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확실하게 증거를 잡고 말겠다 생각하며 앱을 깔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위치 앱에 뜨는 아내의 위치. 며칠 전 찾아간 그 원룸이었어요. 일을 마치자마자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아침, 점심 모두 먹지 못했지만 배가 고픈지도 몰랐어요. 급하게 도착해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원룸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3층 문 앞에 선 저는 주저하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고 배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달시킨 게 없는데? 잠시만요. 그러면서 문이 열리고 그 여자와 저는 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저라는 것을 확인한 여자가 급하게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제 손이 더 빨랐어요. 여자를 밀치며 안으로 들어갔더니 침대 위에 속옷바람으로 앉아있는 그 삭간남이 보이더군요. 저는 곧장 달려가 그 자식을 붙들고 주먹을 날렸어요. 곧 집안에 비명소리가 들리고 서로 치고받는 소리만 들렸죠. 한참 뒤 서로를 씩씩거리며 노려보는데 그 상간남이 말을 꺼내더군요. 와, 이 아저씨 또 주먹부터 날리네. 뭐라고? 너는 뭐가 그리 당당해, 어? 유부녀랑 놀아난 주제에 뭐가 그리 당당하냐고? 나도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사정사정해서 놀아주는 거니까. 뭐라고? 이 자식이. 제가 다시 주먹을 쥐고 달려들려고 하자 상간남이 두 손을 들며 항복한다는 듯이 손짓했어요. 그러면서 옷을 주섬주섬 집어입더니 그 여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상간남의 의외의 행동에 벙찐 건 그 여자였어요. 너 제정신이야? 하다 못해 두 집 살림이냐? 미안해.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다야? 나 이제 너랑 도저히 못 산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여보. 여보라고 하지도 마. 뻔뻔스럽게 어떻게 나한테 여보라고 해?
너는 내 아내가 될 자격도 없고 엄마 될 자격도 없어. 헤어져. 집을 나오면서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집어 던졌어요. 유리가 깨지면서 액자도 부서졌죠. 그걸로 분이 풀리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 여자를 보며 가차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을 할 사유는 충분했지만 제가 원하는 건 양육권이었어요. 어차피 아이들 곧 성인이 될 테지만 그래도 양육권을 사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집한 증거들로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그 여자의 외도 행각은 양가 어른들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모두 알게 됐어요. 모두 충격을 적잖이 받았고 장모님은 저에게 찾아와 비기까지 하셨어요. 최서방, 제발 우리 딸 한 번만 봐주게. 지도 잘못한 걸 알고 있어. 매일 밤 울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이 나이에 이혼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장모님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고통받는 건 안 보이세요? 저 그 여자랑 사는 동안에 살이 10kg나 빠졌어요. 제가 그동안 살이 안 찌는 이유는 모르셨죠? 다 그 여자 때문이란 말입니다. 알지, 알아. 내가 100번 알지. 근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나? 나를 봐서라도. 백발 노인이 사정사정하며 봐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안 돼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여자와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첫째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데 둘째는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엄마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이들 생각하면 갈등도 생겼지만 제가 살려면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고 결국 이혼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그동안 바람 피우면서 자기가 벌어서 모아둔 돈 다 쓰고 생활비까지 땡겨서 그 남자 밑에 갖다 바친 걸 나중에 알게 돼서 재산분할도 취소안으로 하고 양육권도 모조리 다 제가 가져올 수 있었어요. 소설하는 동안에 눈물 콧물 다 빼는 모습이었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절대로 봐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아이들과 저 이렇게 셋이서 생활하고 있어요. 본가에서 어머니가 자주 오셔서 반찬도 챙겨주시고 아이들도 챙겨주시고요. 결혼 생활하면서 아들 집에도 저도 못 오셨는데 이혼하고 나서 편하게 왕래를 하시게 됐어요. 그 여자는 지금 바람 피운 게 동네에 소문이 나서 다니던 학교도 잘렸다고 하더군요. 학부형들이 항의해서 결국엔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자기가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에 속이 후련하기도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쏟아내고 나니 속이 좀 시원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